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출구를 찾는 사이 글로벌 투자 자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였던 미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국채, 달러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역사적인 셀 아메리카 그 이면에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고 있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시장의 이 패닉셀에 트럼프가 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파월 연준 의장 맹 비난을 하더니 오늘은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22일에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의 내년 5월까지 1년이 남은 임기를 보장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밝힌 셈인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돌발 발언이 언제 또 나올지는 좀 믿기가 쉽지 않죠. 트럼프는 또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물론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높지 않고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관세 폭탄과 연준에 대한 압박을 내놓았던 트럼프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데에는 달러 가치와 미 국채 값의 급격한 하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97.92까지 저점이 떨어졌었는데요. 트럼프 태세 전환에 현재는 99선을 오가는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초 고점인 110선에 비교해 보면 올해에만 미 달러화의 가치가 10%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 국채도 역풍을 맞았는데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달 초 3.9% 수준에서 4.5%까지 폭등했고 30년물 금리는 거의 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흔히 0.2%, 20bp 변동을 큰 문제로 보는데 이것의 3배가 된다는 점에서 좀 눈에 가고요. 가장 큰 요인은 중국과 일본이 미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처럼 국채 금리도 오늘 되돌림을 보이기는 했지만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제 미국 달러와 장기채가 더 이상 이제 안전자산의 지위를 보이고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금융 리서치 기관 EPFR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내 미국 채권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최근 5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지는 않겠지만 이 미국의 정체성, 이 달러가 흔들린다는 것만으로도 이 금융시장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떠나서 자금들이 이제 글로벌로 퍼지고 있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최근 이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가 아주 크게 뛴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달러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금, 그리고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눈에 네. 띄는 것은 바로 스위스 프랑이죠. 스위스 프랑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인 최근 3주 사이 달러 대비 7.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때는 한 8% 넘게도 올랐고요. 네. 같은 기간에 유로화나 엔화의 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2011년 유럽 부채 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요. 스위스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통화 정책과 또 물가 안정으로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ETF도 최근 한 달 수익률이 11%를 웃돌고 있고 또 유로화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4에서 5%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금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전날 온스당 3,500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던 금값은 현재 3,35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만 3,400달러 그리고 3,500달러 이렇게 연일 100달러씩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만 한 33% 가까이 금값이 뛰었습니다. 네. 실물 금펀드로의 주간 자금 유입
또 데이터를 취합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요. 이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월가 일각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찍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상할 수 없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당분간 금의 안전자산 지위는 견고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의 흐름, 이 변화를 봐도 미국을 떠난 돈이 어디로 가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럽 주식형 펀드로의 흐름이 가장 눈에 띕니다. 한 자금 유입이 8년 내에 최고치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미국 주식형 펀드로는 좀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 분석하는 EPFR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에 유럽 주식형 펀드로 한 6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또 일본 주식형 펀드로도 20억 달러 이상이 신규 투자됐습니다. 유럽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위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으로 주식형 펀드의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이머징 마켓에서는 중국 주식형 펀드의 순유입이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주식형 펀드로도 글로벌 자금의 신규 유입 흐름 4주 연속, 그러니까 한 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은 어떤 트럼프발 효과보다는 나비 효과보다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저평가 업종 일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우리나라와 미국의 첫 고위급 관세 협상이 시작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 오늘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이 조용히 떠났던 이 최상목 부총리와 달리 오늘 안덕근 장관은 공항에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의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협상 속도에 대해선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면서도 품목 관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 신속한 관세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안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그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또 미국 측이 관심을 갖는 무역 불균형과 조선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협상을 풀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서 진행된 미일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직접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 재무와 통상장관의 고위급 협의인 2+2 회동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개별 협의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비관세 문제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밤이죠.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가 중국 관세율 인하를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는데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우리로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중관세율 145%는 매우 높다. 협상을 하면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중국과 관세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유화적인 메시지인데요. 대중국 고율 관세 전략의 사실상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달러 약세 심화와 장기 국채금리 급등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한미 고위급 협상을 교두보로 관세율을 낮추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국의 후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실제 협상 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괄한 원스톱 쇼핑식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농업, 정보기술,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꺼내며 압박할 경우에 대비해 8개 부처로 구성된
구성된 대규모 출장단을 꾸렸지만 방위비 문제를 다루는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만큼 현 정부가 방위비까지 묶은 패키지 딜 협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협의를 두고 본격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 측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쇼크로 인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예상하는 이 경고음이 벌써부터 울리고 있네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어젯밤 발표한 4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올해 1월 제시했던 2.0%와 비교해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된 겁니다.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돼도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진욱 CT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관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관세 전쟁 국면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 여파에 IMF 이외의 다른 국내외 기관들 역시 성장률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은행도 다음 달 지난 2월 1.5%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코스피가 2,520선을 되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원만한 협상을 시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관세 전쟁 완화 기대에 반도체주 오늘 반등했고 관세 전쟁 완화에 더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달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자 2차 전지주들도 오늘 화려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흔들림 없이 1,42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최근 달러 인덱스만 보면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원화는 엔화 등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현지 시간 24일 시작될 한미 통상협의에 앞서 전날부터 이뤄질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일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엔저 현상 시정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를 물꼬로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엔화의 추가 강세 여건이 마련된다면 엔달러 환율이 지지선인 140엔 아래로 떨어져 달러와 약세가 가속화해 원화도 1,400원 선까지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 내일 밤 9시에 시작될 한미 통상협의. 우리는 미국이 발표한 25% 상호 관세를 줄이고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와 반도체 품목 관세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미국에게 에너지 수입과 알래스카 개발 등의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 폭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어서 상호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카드로 꼽히는데요. 에너지 수입이 전략적 교차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LNG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밸류체인별로 주요 기업들 정리했습니다. 밸류체인은 크게 수입과 개발 협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수입 측면에선 한국전력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등이, 개발 측면에선 현대건설과 삼성 E&A, 세아 제강지주, 협력 측면에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을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각에선 이번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와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무기 구매 확대, 또 미국 내 국내 기업 생산기지 확장 등의 안건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차와 철강 부문의 관세 인하와 한국의 비무역 장벽 완화 등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불황인데 은행들 실적만 보면 초호황입니다. 4대 금융지주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이 금융당국의 용인하에 한껏 올려받은 이 대출이자 덕분입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4대 금융지주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는 1분기 실적 한번 예상해 보죠. 네, 내일 KB금융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4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4조 8,858억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자이익 코조로 지난해 1분기보다 실적이 13.8% 성장한 건데요. 올해 초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영업을 재개했죠. 4대 은행의 경우 2월엔 2조 원 넘게, 3월엔 1조 원 가까이 가계대출 잔액이 늘었습니다. 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이 대다수 은행이 1% 내외 대출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기준금리 하락세에도 이 대출 금리는 높게 유지된 점도 호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금융지주별로 차이는 있죠? 네, 지주별로는 조금 희비가 갈렸는데요. KB금융의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이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봤던 것의 기저효과로 이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9.1%, 2.1% 증가했고 은행 비중이 90%에 달하는 우리금융은 8.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우리금융의 경우 ELS 타격이 가장 적었던 만큼 기저효과가 타 지주보다 덜 했고요. 또 희망퇴직 비용 등을 반영하고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 영업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금융지주가 이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투자자 여러분들은 배당을 얼마나 할지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융지주들은 실적 발표 날 이사회를 열고 1분기 배당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 KB, 신한, 하나금융은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 균등 배당을 도입했습니다. 균등 배당인 만큼 1분기 배당금이 확정되면 연간 배당 규모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선 연간 배당금을 KB 1조 2천억 원, 신한 1조 1천억 원, 하나 1조 2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1분기 순이익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보다는 분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분기 균등 배당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연간 9천억 원 규모의 배당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금융은 예고했던 이 감액 배당은 그대로 실시를 하는 겁니까? 네, 우리금융 예고한 대로 감액 배당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결산 배당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감액 배당은 이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 이익 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배당으로 배당 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배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감액 배당의 과세를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세수 결손 상황에서 비과세 배당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또 큰 데다 일반 배당과의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이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연간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금융지주들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 손쉬운 이자 장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상생 압박이 좀 시작되는 조짐인데요. 네. 우선 지난 17일 이 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면서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발의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가산금리가 줄어들게 되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 금융지주들의 수익 원천이 되는 이자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또 게다가 횡재세 도입과 상생기금 조성 등 은행들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로 기업과 가계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금융권을 향한 상생 압박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거세질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이 같은 상생 요구가 어떻게 실현될지도 향후 실적과 주주 환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벌써부터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의 연매출 5조 원 돌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은 1조 2,983억 원, 영업이익은 4,867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37.1%, 영업이익은 119.9% 늘어났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률은 37.5%에 달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23.4%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삼성바이오의 1분기 깜짝 실적은 사공장 가동률 확대와 고환율 효과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1에서 3공장 전부 가동하고 있고 4공장의 경우 지난 2023년에 완공돼 75% 수준의 가동률로 운영됐습니다. 현재 1분기 가동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감이 몰려들면서 더욱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의 수주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럽 소재 제약사와 14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인 5조 4,035억 원의 40% 수준입니다. 이번 달로 예정된 5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생산 능력은 78만 4천 리터까지 늘어나며 그만큼 실적도 좋아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올해 연간 매출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연이어 땅꺼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지하 40m까지 땅을 파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 현장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종 공사로 파헤쳐지고 있는 서울 도심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지하 35m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이 사업은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지하 공간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하 42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최근 시민들의 싱크홀 공포가 커지자 서울시가 직접 대규모 지하 개발 현장까지 공개한 겁니다. 매일 여기를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진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겠다. 다니는 차량도 엄청 많잖아요. 관련 기관이나 서울시에서 제차, 3차 이렇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지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도 바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의 사고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입니다. 이런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싱크홀 사고는 100% 미리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문제입니다. 서울 하수관로 중 55%는 3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나오는 대형 싱크홀은 지하 굴착 공사가 주 원인인 만큼 실시간 경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이나 또는 관련 부처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그런 그 비상 경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그 경보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잘 구비되어 있다. 도심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지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